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 입문 강의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예, 주택법하고 농지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택법에 보니까 여기 좀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니까 꿈은 원대하게 꿔라 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내일 죽을 거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 이루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자. 이런 뜻으로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택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전체적인 지금부터 체계도를 먼저 잡아봅니다. 자, 주택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들이 여기 쫙 나옵니다. 상당히 많아요. 또 용어정의에서는 주택법 7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약 2문제가 용어정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용어정이니까 하나하나 용어들은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용어들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오늘 한번 그걸 정리하도록 하죠. 자, 본론 내용은 크게 보면 3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주택법,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주택을 건설하자. 두 번째,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세 번째, 주택이 오래돼가지고 낡아 빠지면 노후불량화되면 그 노후불량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다시 고치자. 뭐하자? 리모델링하자. 라는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자.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공급하던 주택을 제대로 또 그중에 일부 오래되고 나면 조금 리모델링 하자. 그런 3가지죠. 여기서 주택의 공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 공급이란 공법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공급이란 돈 받고 파는 거 뭐라고 하죠? 분양. 반면에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뭐라 하죠? 임대.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는 용어를 쓴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그런 공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판다. 그런데 또 빌려준다. 이런 의미로서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주택의 공급을 하죠.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크게 보면 5개 파트로 나눠져요. 첫째,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슨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업 주체란다. 특히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건축주.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 부르자. 그리고 사업주체가 둘로 나눠지죠. 첫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있고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등록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는 비등록사업자 둘로 구분되죠. 또 이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시 뭐 하러 간다? 승인받으러 간다. 자,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법률마다 사업 시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 다르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죠.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었더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뭐라 불렀었죠? 기반시설. 기억납니까? 그 기반시설 중에 어디다가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자, 기반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도로.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어디다 우리 집 앞에다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그때부터는 그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 한다. 즉 여기다 진짜 도로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자. 그럼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게 아니라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되는 거지 아직은 그 설치하는 사업에 시행하지 않았죠? 그때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단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다. 사업 전부 들어갔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 강의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겨울에 밤중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인사드리라 그랬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는 것 맞죠? 인사법 맞죠? 근데 그건 이 세상 인사법이 아니라 저 세상 인사법 그랬습니다. 이때 이 세상이라는 건 부동산 공법 세상, 저 세상이라는 건 공법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지만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인사드리라고 그랬죠? 혀가 돌아갑니까?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자기가 사업 시행자라면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고 했더라? 실시계획이라고 불렀었고 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그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짜서 인가받아라 라고 했었죠. 그럼 그런 거 말고 도로 만들고 공원 수성하고 학교 짓는 그런 공적 개발 말고 사적 개발,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6가지 뭐라고 부른다? 개발행위. 그런 개발행위 하면 그때는 또 뭐 받으라 그랬죠? 그때는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그건 허가받아라. 그런 실시계획 인가받는 거,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가볼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을 시행한 자를 시행자라 부르고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했었죠? 거기도 똑같이 실시계획이라고 불렀었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그래서 거기도 실시계획 인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자. 그는 사업 시행자라 부르고 이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 부르고 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는다 그랬었죠. 거기서는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는다. 그렇게 썼죠. 그럼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죠.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뭐라 부른다? 그때는 사업 시행자라 부르지 않고 건축주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때 건축주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때 뭐란다? 그게 건축 설계도면 같은 걸 그려가지고 뭐 받죠? 건축 허가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그런 주택을 건설한 자를 뭐라 부른다? 사업주체라고 부르자. 사업주체라고 부르고 그 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구분되고 이 자들도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을 뭐란다? 사업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는 허가받습니까? 인가받습니까? 허가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여기는 뭐 받는다? 승인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마다 각종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그 주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명칭도 일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인가받는다, 어떤 때는 허가받는다, 어떤 때는 승인받는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뭐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가만히 있어봐. 이 법에서도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라 불렀지? 이 법에서 뭐라 했지? 이 법에서 뭐라 했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 있는 건가? 이게 여기 있는 건가? 그렇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그 헷갈리는 단계까지만 공부하시면 부동산공법 60점짜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일 심각한 건 뭐다? 하나도 헷갈리지 않는 거. 왜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뭐 이거랑 게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헷갈립니까? 그것은 과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리던 게 드디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 요 법에는 이렇게 나오고, 요 법에는 이렇게 됐고, 이 법에는 이렇게 있다. 이게 클리어하게 딱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80점짜리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8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몇 점만 맞아도 된다? 60점만 목표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 공부하는 데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헷갈리는 단계까지만 공부하면 충분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를 뭐라 부른다? 사업주체라 부르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여기는 승인을 받는다. 여기 인가받는다나 허가받는다가 아니라 승인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일제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승인받았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뭐가 필요하다? 사업 시행에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더라. 그 조치 중에 예를 들면 먼저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자들만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여기도 타인의 토지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두 번째 여기서도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때 주택을 건설하는데도 공익사업이 있을까? 예, 하나 있는 거로 봅니다. 이 법에서는 어떤 것만 공공건설 사업주체들이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대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러한 사업주체들이 그걸 공공건설 사업주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뭐 하려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그거는 일종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봅니다. 여기 국민주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공공건설 사업주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건 일종의 무슨 사업으로 본다? 공익사업적 성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막 주택을 건하는데 왜 그걸 공익사업으로 보죠?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걸 중소형 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소형 주택은 서민용 주택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서민용 주택을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짓는 거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이것도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건설 사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런 토지 등을 일부 강제로 살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 또 가면 갈수록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사진상에도 보십시오. 지금 웬만한 데는 주택들이 다 들어차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주택 짓고 있고 이쪽은 아직 안 짓죠. 이렇게 주택이 건설되지 않은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주택은 계속 지어야 되는데 지을 만한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뭘 도와준다? 그런 사업주택에 국민주택 건설, 주택 건설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도와줍니다. 즉 일정한 자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거기다가 이런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걸 그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니면 거기다 또 임대를 할 수 있더라. 그런 게 바로 주택 건설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 법에서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죠. 자, 이제 조치가 끝났으면 뭐죠? 그래,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착공신고부터 하는 게 원칙이죠.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가요. 이게 착공신고입니다. 건축법에서도 공사 시작할 때는 자기도 착공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라고 한단다. 두 번째, 공사하는 걸 뭐라 본다? 시공.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걸 감리. 여기는 시공과 감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첫 문제 잘 안 나요.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 여기 공사 다 끝났다. 뭐 받는다? 사용검사 받는다.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받는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다른 법에 있는 사업 시행에서도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는 뭐 받을까? 이게 또 다 달라집니다. 자, 첫째, 국토의 개미 유형으로 법률에서 뭐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제대로 그 도로 만들어졌는지 사회 그때는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는다. 중검사죠. 또 개발행위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받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도 준공검사 받는다. 국토의 개미 유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 끝났어?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났습니까? 그때도 거기도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재개발 창출 다 끝났습니까? 거기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받는다. 거기는 준공인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건축법. 건축허 받고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사용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마다 어떤 때는 준공검사 받는다, 준공검사 받는다, 준공인가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 용어들이 다 법률마다
조금씩 그게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게 있고 자 이때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건 공법만 관련된 게 아니고 민법하고도 결부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그래야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란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건 민법과 결부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 받았다는 얘기는 사용검사 이상 없대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부터는 사용해도 좋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택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주택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택을 분양받을 때 그때 미리 모아두는 돈들이 있어 적립해 나가는 거. 이건 뭐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각의 가입자들도 성격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분양받는 그 주택의 그 내용이 달랐었어요. 이런 거에 가입한 사람은 이런 걸 분양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 가입한 사람은 이걸 분양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낭패 경우가 참 많았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통일하자. 그래서 셋을 통일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부르고 그 입주자 저축증서에 따른 그래서 나중에 분양받을 때 그 가점이 있죠? 오래 가입했었고 금액이 많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버리는 그런 걸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거고 그거 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또는 법인 등록사업자들이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 등록사업자가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할 자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정한 1순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니들 나한테 미리 돈 좀 줄래?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 땅 사가지고 너희들한테 분양할 때 너희들은 청약경질과 관계없이 1순위 분양해 줄 테니까 미리 지금 돈을 내랍니다. 그때 미리 돈을 받는 이 돈을 받는 걸 뭐란다? 그때 돈을 받았으니까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확인증으로 써주는 그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주택으로 상환하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건 갚는다는 뜻이죠. 나중에 돈 빌린 거 니들한테 갚을게. 근데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으로 갚겠다고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거죠. 이때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인 등록사업자 그자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로 한단다. 저게 시험 문제는 엄청나게 자주 납니다. 근데 저거 공인중개사하고 별 관계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말한 입주자 저축증서인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 1순위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거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 시험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이 주택상환사채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을 건설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고 그럼 주택을 공급하자 이 공급의 핵심 뭐냐면 투기 세력이 다루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주택이 주거 기능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하면 주거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다? 투자 기능이 더 중요한 거로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주택을 사가지고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택을 사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사고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현실인 걸 그게. 그래서 주택은 주거 기능보다는 투자 기능이 더 높은 게 현실이라는 참 이상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주거 기능보다는 투자 기능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과열돼 버리면 뭐가 된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 된다는 데 맞죠?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값이 폭등해 버리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몇백 채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첫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도를 도입했죠. 분양가 너무 비싸게 맞지 말랍니다. 분양가 시세에 비해서 얼마 이하로다 이렇게 더 낮게 책정되면 그 금액 이하로만 받아야 되지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합니다. 자, 이번 33에서도 시험 문제 났었지만 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전 인위적인 제도죠. 자유경제 시장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걸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뭐가 들어온다?
투기 세력이 들어오죠. 자, 인근 주변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판다 그러면 분양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죠? 다시 전매버리면 그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건 일종의 싸게는 공파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투기와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되팔지 말랍니다. 투기 세력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 이때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지위나 증서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증서나 지위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그 통장 갖고 있죠? 주택통장. 그거 함부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해다가 걸려버리면 그냥 처벌 규정이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함부로 그런 거 양도도 못하는 게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서 관련된 핵심 내용이죠. 자, 또 있죠. 공급받는 자들 말고 공급하는 자들, 바로 누구죠? 사업주체, 건설회사. 이 자들도 자기들이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그 주택이나 또는 대지, 이거 아직은 건설한 동안 사업주체 자기 명의로 돼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 냈고 중도금 내고 있었거든. 그럼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입주하려고 봤더니 웬걸 사업주체가 다른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다 돈 빌려 주겠는데 사업주체가 안 갚는 바람에 채권자가 이걸 압류를 해가지고 지들이 경매 붙여서 채권에서 금액을 다 가져갔다? 나는 계약금 냈고 중도금 내고 있다가 졸지에 내 재산 다 뺏길 수 있는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령 사업주체 현재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대지나 또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거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거기다가 뭐 하지 말라? 압류, 가압류, 그런 양도 그런 걸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조치를 만들어므로써 입주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위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입니다. 즉 사업 주체가 함부로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저당권이라는 건 일종의 담보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저당권 설정되죠. 근데 그 담보대출 받은 돈을 그 사업비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썼다가 못 갚아버리면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냈고 중도금 냈고 잔금 타내가지고 깨끗하게 등기부상에 소유권 명의만 딱 올라갈 줄 알았더니 웬걸? 나중에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 등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지? 했더니 전번 사업주체가 이 돈을 대출받아서 안 갚는 바람에 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승계되었더라. 저당권은 승계되는 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 그런 거 안 되게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뭐겠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여기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일정한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거기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죠. 그럼 이 법에서 중요한 건 투기과열지구를 누가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을 맞을 때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 것이냐.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우리 주택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도 있죠. 이때 조정대상 지역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열지역과 우측지역으로 나눠지죠. 과열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이든 수요들이 많아가지고 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과열지역이죠. 우측지역은 거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는 한 2, 3년 동안 거래 자체가 없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기 살아올 사람들이 없어. 그런 지역은 우측지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조정대상 지역을 둘로 나누고 있다. 또 마지막 전매행위 제한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공급받았으면 일정 기간 되팔지 말라. 이걸 전매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그때 어떤 것들이 전매 제한일까? 원래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할 수 있다. 전매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매가 가능한 사유에 따라 그런 건 중요한 내용으로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의 공급은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마지막,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재건축은 노후불량화된 공동주택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 반면에 리모델링, 낡아 빠진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재건축할 만큼 그렇게 완전히 낡은 건 아니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일부 그걸 대수술하거나 일부 증축을 해가지고 그걸 고쳐지도록 하자. 그런 걸 대수술을 한단다. 그래서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 일부 고쳐서 새로 짓는 건 그거는 뭐란다? 리모델링. 둘로 나눠지죠. 그중에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만 다룹니다. 자,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주택법의 그 전신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거기서는 요 리모델링하고 말한 재건축하고를 여기서 같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축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룰 만한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정비법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법의 이 근원을 이제 원천을 보다 보면 이때 리모델링은 원래부터 주택법에 있던 거고 여기에 리모델링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도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공동주택의 재건축 그게 아무래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정비사업의 성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정비법으로 빼자. 그래서 그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갔죠. 그런 배경만 알아두면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할 때 보면 정비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세 사업 합쳐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비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친해요. 같이 다녀요. 둘이.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왕따 당해서 별도의 개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시면 누구랑 같이 다닌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친하고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개념으로 쓴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재건축은 원래부터 정비법에 있던 게 아니고 주택법에 있던 걸 그쪽 정비법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가 왔잖아. 그러니까 뭐 당합니까? 왕따 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른 거로다. 그렇게 파괴되고 법에서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분리돼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을 안다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 리모델링은 두 가지만 나와 있네.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뭐냐면 어떤 도시가 그것도 작은 도시는 아니야. 특별시나 광역시나 대도시 같은 큰 그런 도시들이 원칙입니다. 그런 큰 지역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겠죠. 그럼 그런 지역들을 장차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 대도시 안에 리모델링 하기 위한 그런 위치가 어디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한단다. 자,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 허가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시장우수한테 리모델링 허가받아라. 그래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주택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여기선 자, 주택법에는 첫 번째 용어 정의가 있다 그랬었죠? 그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이번 시간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주택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서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뭘 보고 주택이라 할까? 자, 주택이란 개념 정의 볼까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자, 무슨 뜻이죠? 세대의 구성원이 그러면 한마디로 누구죠? 우리 가족이 이게 세대 구성원이죠.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뭐 한다고? 독립된 주거 생활. 이때 독립됐다는 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생활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건축물의 전부라는 건 저런 단독주택 같은 거 건축물 전부죠. 또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 전부죠. 그럼 건축물의 일부는 뭘까? 주상복합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도 일부 들어있고 상가도 일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짓는 주상복합으로 짓는 이런 것들은 건축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건축물만 주택이더냐? 아닙니다.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잘 조심하세요.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도 주택이다? 부속 토지.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되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요 건물만 주택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당 앞에 있는 땅 이것도 부속 토지라고 하는 이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라는 걸 조심하시죠. 따라서 주택이란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본론 내에서 첫 번째 단어는 주택의 건설 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이 주택의 건설에서 나오는 이 주택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즉 건축물도 주택이고 요거 건축물도 주택이고 이 부속 토지 땅도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건설 해놓고 이걸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순수한 건축물만 짓는 주택만 짓는 거 그것만 짓는 걸 말한다. 좁은 의미의 주택건설이라고 쓰죠. 뭐라 부른다? 주택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택 말고 그 부속 토지 조성하는 거 있죠? 그것만 다시 뭐라 부른다? 그걸 대지 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이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주택의 건설이라 부른다는 것. 그래서 주택의 건설에 가보면 두 가지 용어가 같이 나요. 주택건설, 대지조성.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대지조성 사업 시행자. 이런 식으로 시행자들도 주택건설, 대지조성. 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따로따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할까? 주택의 건설은 건축을 짓는 거하고 땅을 조성하는 대지조성하고 이걸 굳이 구분할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대학교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가보면 건축학과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 더 있는데 건축학과는 주택의 건설로 가는 건 건축학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뭐 있죠? 토목학과. 아십니까? 건축학과만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공대에 가보면 공과대학에 보면 뭐도 있다? 토목학과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건설하는 건 건축학과고 대지조성하는 건 그건 토목학과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지조성하는 걸 별거 아닌 거로 다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정밀한 작업이 대지조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수관 같은 거 하수관 내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물이나 우리 또 화장실에 이용한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저쪽 밖에 있는 큰 하수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동안 어떻게 하죠?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이게 흘러내려가지 가다가 많이 올라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흘러내려갑니까? 여기서 다 걸러져가지고 거꾸로 우리 집 반대로 올라오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대지조성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것이고 그 전문가만 별도로 길러내는 게 무슨 과다? 그게 토목학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증도 토목기사 자격증 따로 있고 건축기사 자격증 따로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도 주택의 건설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만 짓는 거에 대한 그런 와 또 하나 그 땅 대지를 조성하는 걸 둘로 나눠가지고 주택건설, 대지조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주택의 건설의 주택과 이 주택의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주택의 건설 속에는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놓고 정확히 표현하면 위에 있는 주택의 건설은 지금 건축물하고 부속토지를 합친 넓은 의미의 주택건설인 것이고 밑에 있는 주택건설, 대지조성에서 이때 주택은 건축물만 의미하는 거고 밑에 있는 땅은 별도로 대지조성을 따로 쓰겠더라. 둘을 합쳐서 주택의 건설이란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이란 이렇게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합친 건데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뭐뭐로 나눠진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때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죠. 이거는 건축법에서 먼저 공부가 되고 나서 주택법으로 넣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주택법을 나중에 공부한다 그랬죠? 시험 문제는 반대로 주택법이 먼저 7문제 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 나고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되지만 순서는 그렇게 나지만 강의 순서는 건축법을 먼저 공부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건축법에 가보면 주택을 크게 둘러 나눠놓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놓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는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수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 중에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단독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게 건축법과 다르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뭐죠? 대법원장 공간, 국무총리 공간, 우리 대통령 공간 이렇게 부르잖아. 그 공간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은 일부 사적인 영역도 들어있지만
공적인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게 그게 공관이죠. 대통령 공관 보십시오. 대통령 네 분이 거기서 주무시기만 합니까? 아니잖아. 못 합니까? 연회도 열고 거기 비서관들도 같이 자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 가족만 독립된 주거사라는 공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간도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단독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 목적이 주택의 개념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공간은 우리 가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럼 왜 건축법에서는 포함시켰죠? 건축법에서는요. 개념 정리가 없어요. 주택이라는 개념 정리가 아예 없고 이렇게 생긴 건 단독주택이고 이렇게 생긴 건 공동주택이다. 이거면 됐지. 세대의 구성원이 뭐 이런 말은 건축법에는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주택을 구분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주택도 여기는 몇 가지 맺다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만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네 가지가 있다고 정리하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건 건축법. 반면에 주택법, 기숙사는 빠집니다. 왜 빠지죠? 당연히 기숙사는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데가 기숙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이 그게 기숙사지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합니다. 먼저 국민주택이라는 건 무엇이고 민영주택이란 무엇일까? 한번 구분해 볼까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네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공공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주체라고 하면 몇 명이 나온다? 4명 외우셔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명을 공공사업주체라고 부르고 이 자들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그렇게 짓는다면 이건 일단 국민주택이라 하자. 따라서 국민주택의 개념은 둘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누가 건설한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 넷인 공공건설사업체가 건설하는데 그때 건설하는데 그때 무슨 규모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한다면 이걸 국민주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게 얼마큼의 국민주택 규모죠? 이 개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얼마를 말하죠? 이 개념. 원칙적으로는 주거전용 면적 호당 또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주거전용 면적, 공용 면적 말고 우리 가족만 모여 살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주거전용 면적. 그게 호당이라고 말하면 단독주택을 세는 개념이고 세대당이라고 말하면 공동주택을 세는 개념인데 그런 단독주택, 공주택,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면 되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면 이걸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자,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거기를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적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도시적 하면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도시적 외지역 어디죠? 관농자. 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 뭐죠? 전 국토를 크게 넷으로 국토를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도시적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이거 말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자, 이게 뭐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수도권 하면 여기가 수도권이야. 자, 수도권을 제외한 그다음에 어디랍니까? 여기 일단 여기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럼 수도권을 제외한 그다음에 어디라고요? 도시적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용도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도시적, 여기는 관리적. 예를 들면 여기는 농림적,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적, 또 여기는 도시적, 여기는 관리적, 여기는 농림적, 여기는 자연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용도 지역을 크게 넷으로 나눠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이 중에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면 여기 수도권은 빼고 그다음에 어디라고? 도시적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나머지 어디죠? 읍 면적.
그럼 관농자 중에서 여기 행정구역이 뭐라든지요? 이 중에 여기 읍자 들어가는 죠 또는 여기 면자 들어가는 죠 읍자, 면자 들어가는 죠 여기 뭐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나머지 관농자 지역 중에서 읍자 들어가는 죠 면자 들어가는 죠 여기서는 85가 아니라 여기는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이걸 국민주택 규모로 한단다. 참 말들이 잘 보셔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관농자 지역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지역들? 행정구역 명칭이 읍자 들어가는 지역, 면자 들어가는 지역. 읍, 면자 들어가는 그 시골지역. 그런 시골지역에서는 얼마까지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이걸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물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얼마랍니까? 수도권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고 또 수도권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중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거기도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나머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즉 관농자 지역 들어가는 중에서 읍자, 면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만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란 뜻. 말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면 돼요. 거기까지는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으로 보자. 결국은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은 그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 누가 짓는다는 건 중요하잖아. 사업 주체가 누구냐? 즉 공공사업 주체인지 민간사업 주체인지 따지지 않아. 누가 짓든지 관계없어. 다만 무슨 돈으로 짓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건설되거나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이것도 국민주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국민주택의 개념을 조심하셔야 돼요.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누가 짓는다? 공공사업주체들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짓는다. 그때 뭐만 한다? 건설을 한단다. 근데 어떤 규모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국민주택. 또 하나 누가 짓는다는 건 중요하잖아. 무슨 돈으로 짓는다? 민간건설사업체가 지어도 돼. 무슨 돈으로 짓는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받았어?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때는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개량까지 하는 거. 이 개량이 바로 리모델링이거든요. 건설하는 것만 아니라 리모델링은 개량하는데 얼마나 규모로 짓는단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그렇게 건설하거나 개량한다면 이것도 국민주택이라 부르자.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 이거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 민영주택이라 부르자. 따라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 주택을 크게 보면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택이라는 개념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진다. 뭐로 나눠진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개념 정리하는 방법도 잘 보세요. 국민주택은 적극적 개념 정리를 하고 민영주택은 소극적 개념 정리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죠. 무슨 말일까? 적극적 개념 정리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 국민주택이다. 이게 적극적 개념이야. 소극적인 것. 그걸 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그거는 민영주택이다. 이건 소극적 개념이죠. 자, 남자와 여자라는 걸 우리가 둘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개념 정리 해볼까요? 남자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남자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자는 뭐죠? 남자가 아닌 나머지는 다 여자다. 이렇게 개념 정리되죠. 물론 요새는 중성의 개념도 일부 나오지만은 어쨌든 남자 여자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생긴 건 남자라 하고 그게 나머지는 다 뭐라 부른다? 여자란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개념정리거든요. 그때 남자는 적극적 개념 정리한 것이고 여자는 소극적 개념 정리로 그렇게 해도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주택법은 그렇게 쓰는 용어들이 꽤나 돼요. 하나를 적극적 개념을 해놓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국민주택이라는 건 요런 거 두 가지를 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으로 한단다.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땡 틀려요. 네, 요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받죠? 그때도 민간 건설 사업체가 이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도 그것도 국민주택이 되기 때문에 민간 건설 사업체가 짓는다고 다 민영주택이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뭐냐?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 자, 다음 시간에 또 용어들은 도시형 생활택이 뭐냐? 요번에 33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제가 도시형 생활택 올해 시험 문제 0순위다.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딱 찍었었고 실제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났었는데 저건 언제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